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코스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3,900선 거의 근접했다가 지금은 한 3,800 중반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증권시장, 코스닥, 코스피 다 지금 사상 최고 기록 경신을 연일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900까지 올라갔다가요. 이 3,900이라는 선은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선이고요. 네. 또 올해 연초에 비교한다면 60% 이상 오른 겁니다. 또 최저점, 올해 최저점이 한창 그 탄핵 정국 속에서 4월 9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2,293이었는데 요게 3,900까지 갔으니까 정말 엄청나게 올라도 그러네요. 많이 오른 것이죠. 3,900을 앞두고 너무 오르니까 살짝 조정을 받아서 지금은 3,800대 초중반에서 오락가락 하는데 아침에 조금 하락하는 듯 하더니 또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만큼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 증가율은요,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몇 번 없는 아주 역대급 상승률이에요. 1998년에 우리가 IMF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업턴하던 그때 1997년에 완전히 폭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49.93%를 올랐는데 예. 지금 오른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역사 이래 최고 기록은 1999년, 그러니까 IMF 터지고 난 이후에 연간 82% 오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에 거의 육박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1998년, 1999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다가 그 다음에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꺼번에 50%가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또 아픈 기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것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민감하게 순간순간을 파악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이 시간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례적으로 좀 불장이 지속되니까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하는 투자자 예탁금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는데 이 투자자 예탁금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주식을 사려면요. 예. 내가 있는 은행 계좌에 돈을 바로 인출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증권사에 미리 돈을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기 전 며칠 전에 자기 계좌에 돈을 넣어놔야 되는데 그 돈이 바로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기 위한 실탄, 예비용 실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또 하나 주식을 갈아탈 때 A 주식을 팔고 B 주식을 산다 이럴 때 일단 현찰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바꾼 돈이 또 예탁금으로 나오고 본인이 주식 투자했다가 돈을 빼서 내가 개인적으로 쓰겠다 하더라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흘 정도는 예. 증권사 계좌에 머무릅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 합쳐서 주식 예탁금이라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뭐 상비군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예비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돈이 지금 80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 상황을 봐가면서 언제든지 주식을 사겠다라는 대기 세력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다. 그만큼 장이 뜨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적인 예입니다. 그럼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좀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것도 네.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신용융자는요. 이미 주식을 샀는데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증권사에 돈을 빌려서 산 그 합계액을 신용융자라고 하거든요. 이를테면 100억 원어치 주식을 샀다. 그중에서 60억 원은 자기 돈 냈지만 나머지 40억은 증권사에서 빌렸다. 이러면 그 40억 원이 신용융자인데 이게 위험한 것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에 반대 매매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면 원금도 못 굳으니까 그래서 주가 하락 시에 신용융자가 많다는 것은 이것은 주가 대폭락 요인이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신용융자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일 모레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만 견뎌줘 하고 싶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바로 반대 매매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주가도 떨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주가의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하는데 이 신용융자도 지금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탁금은 예비군이 많아서 정권시장의 호재이지만 신용융자가 많다는 것은 뜨겁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엄청난 찬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뜨거운 예비군과 찬물을 뿌릴 수 있는 예비군 이 양쪽이 다 같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강온, 양면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금값, 은값도 계속해서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금은 6% 넘게 급락했거든요. 이제 금을 팔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값이 정말 뜨겁게 예. 달아 올랐습니다.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올랐는데 밤사이에 국제금융시장에서 갑자기 상승폭이 꺾이고 오히려 와르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하락률이 5.5%, 또 금하고 따라가던 은값은 7%까지 떨어졌는데요. 하루에 금값이 5.5%나 떨어진 것은 무려 14년 만에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금값이든 주식이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하루에 이렇게 큰 폭으로 내리는 거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불장 같은 이 금값 폭등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럴까? 아니야, 좀 더 갈 것이다. 이런 설왕설래가 난분분한데요. 예. 자, 그렇다면 금값은 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냐? 지금 이 순간에는 다시 하락한 상태에서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폭이 밤사이 컸던 요인에 대해서 크게 5가지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른바 차익 실현, 너무 많이 오르면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이 중국에서 대형 금광이 하나 발견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실제로 캘 수 있는 것인지 또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요거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예. 아무튼 금값이 높은 상태에서 금광이 나왔다 이러니까 좀 조심하자 이런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인도 변수입니다. 자, 인도가 지금 힌두교 축제로 닷새간의 연휴에 들어갔는데요. 예. 힐왈리라는 축제입니다. 이게 인도 사람들이 세계에서 금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이 인두교 축제는 선물을 금으로 귀금속을 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바로 축제에 들어가기 전에 금들을 많이 사서 선물을 했는데 지금은 인도 정치가 축제 때문에 크로우즈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가는 게 이제 끝났죠. 그런 면에서 좀 일시적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그다음에 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잘 안 돼야 오르는 게 국제 금값이거든요. 예. 그래야 이 금값을 둘러싼 기축통화 전쟁도 세지고 서로 금을 살 것이다 했는데 그런 무역 긴장이 좀 완화되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나 완전히 금의 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일단 반등을 했고 또 금값이 오르는 가장 큰 요인,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역시 달러에 대한 신뢰도.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그것은 금값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공급량을 덜 찍어낼 공급량을 줄일 그런 어떠한 움직임도 지금 현재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밤사이의 금값 폭락이 뭐 금의 대세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속단은 건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떤 한 방향을 판단하기보다는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을 같이 견주면서 어느 요인이 더 우세하냐를 따져가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엔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결국에는 집값을 좀 내리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데요.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이 이제 88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을 검토한다. 이런 것들 뭐 대규모로 공급을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집값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뭐 사다리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모든 것이 부동산으로 완전히 휩쓸려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데 현재 3번의 대책을 냈습니다. 그 2번의 수요 억제 대책, 1번의 공급 대책을 냈는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번째 대책과 관련해서 이 토지 허가 제도를 대폭 확대한 거 이거 좀 죄송하다. 국민들의 불편을 일단 사고 파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좀 국민적으로 고통을 분담해달라. 대신에 정부는 화끈한 공급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9, 7 대책에서의 공급책도 나름 상당히 공급 물량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공급 물량은 이제 서울에 집값이 막 오르는 핵심 지역은 조금 비껴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 택지를 대폭 좀 늘려서 발상의 전환을 해보겠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지금 강력한 수요 억제책과 함께 공급 대책은 폭발적으로 높여서 공급을 더 많이 하면서 가격 안정화를 시키겠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을 이번만은 어떻게든 한번 잡아보겠다는 그 의지는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책 가용수단 역량을 집중해서 비생산적인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런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11.5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하다. 특히 토지 허가 제도가 뭐냐 뭐 이런 반발이 빗발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것은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몰리는 것은 나라 경제에서 결코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돈이 생산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동산 억제 정책에 힘을 아주 집중적으로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 현재 지금 부동산 억제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부동산 가격 안정이 훨씬 더 크다. 특히 돈이 생산적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아주 무게중심을 실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안정화 쪽으로는 훨씬 더 세질 것을 예고하는 그런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부의 정책과 함께 가는 것이 이제 여당의 입장일 텐데 여당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합니다.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하나의 정책으로 일회성 또는 찔끔찔끔 해가지고 좀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이 문제였던 공급을 조정하는 동안에 또 수요가 늘고 그래서 마치 두더지 게임 잡기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당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이를테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사실 국토부 소관이 아니고 통화량을 적절하게 푸는 겁니다. 예. 돈이 많아지면요. 유동성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 문제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거든요. 한국은행 뭐 이렇게 여러분들 분산돼 있는데 정부 여당이 직접 TF를 만들면 좀 종합적으로 입체적인 청사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좀 가혹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당분간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고통 분담을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민심 수렴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정부 여당에서 특히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동산 TF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소망스럽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편 금융당국이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이 있는데 이것 또한 주택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정부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예, 대환이라는 게 예. 현재 대출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일단 갚는
딱 갚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을 다시 일으키는 이것을 대환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예. 왜 이런 걸 하느냐? 과거에 굉장히 금리가 높을 때 높은 금리를 주고 대출을 받았는데 정부가 그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싼 대출로 바꿔 탈 기회를 줬거든요. 예. 그런데 이자는 내려가는데 문제는 지금 총 대출 한도 LTV 같은 게 있습니다. LTV라는 게 담보자산 대비 대출 비율인데 이거를 정부가 낮췄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신규로 이 대출 받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40% 규정에 얽매이는데 과거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대환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도 늘리고 이자도 이제 싸게 받을 수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그건 아니다. 형평의 원리대로 대출을 갈아타려면 새로 대출 한도는 신규 LTV 적용을 받아야 된다. 금융 논리상 보면 금융위원회 주장이 100번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자를 좀 싸게 해줄 것으로 믿고 대환을 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미리 이런 게 예고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다소간에 좀 원성이 있더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의사의 표시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입니다. 이게 한시라고 하기에는 18번째 연장 조치란 말이죠. 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름값 같은 것 큰 금액이 아니어도 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싶다 뭐 이런 입장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물가와 서민 생계 문제 과정에서 뭐 정부 당국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인데요. 저게 지금 이 유류세가 인하가 되게 된 게 2021년 그 당시에 경제가 어렵고 또 국제 유가가 막 올라가니까 정부가 세금을 덜 걷어들어도 좀 부담을 줄여주겠다 했는데 저게 원래 우리나라 세법상 영원히 하려면 국회에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시한제, 기한을 정하는 시행령상의 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몇 달 해주겠다 했는데 그때 가서도 어려움이 해소 안 돼 보니까 또 연장해주고 연장해서 이번에 18번째입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유류세 인하 폭은 조금씩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유류세 인하를 종결시킬 수도 있었는데 일반 특히 경유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 넣고 자동차 운전하면서 장사하는 영세 상인들 이런 것을 감안해서 2달간 더 연장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국제 유가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 안정세, 지금 하락 안정세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유류세 인하가 끝나지 않을까. 유류세 인하를 갖다가 너무 저렇게 질질질 끌면요. 나중에 정작 어려울 때 저 유류세 인하가 서민 고통 부담 효과가 반감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좀 정리할 시간이 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경제 함께 읽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